일본 속의 한국 문화. 2025년 을사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수교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근대 역사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외우는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주요한 역사적 실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를 침략했던 시기에 근대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일본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일본은 모든 게 잘 변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직도 일본 제국주의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세력들이 그대로 내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막강했었다고 생각하니까. 현재의 일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일본은 고대사에 콤플렉스가 있고 한국은 근대사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신문은 나의 선생님이었고 여기에 인용한 자료들은 모두 기록된 매체들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인터넷 안에 있어서 자료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간 이야기들의 기록인 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민감한 일이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우리 손이 닿을 수 있거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부분들인 근세와 근현대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관계, 민초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과 일본 1편, 일본의 역사 연대표이다. 이 중에서 근세와 근현대의 부분만을 알아보려고 한다. 근세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 오다 노부다카,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시대를 말하며 근현대는 일본 제국과 일본국 시절을 말한다. 일본의 연호, 겐코, 메이지 이전의 연호는 발음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시된 것 이외의 발음으로 읽기도 한다. 현재는 레이와 바로 전이 헤이세이이다. 일본과 한국은 근세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교류를 했으며 왜구가 출몰이 잦았던 시절이다. 1510년 조선 삼포회란. 1510년에 일어난 일본인들의 대규모 폭동이다. 부산포, 제포, 연포 등 3포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발생했다. 15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삼포항거 외인과 대마도주가 합세한 세력과 조정의 진압군의 규모로 볼 때 전쟁에 버금가는 폭동 사건이었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과 조선 건국 당시 왜구들의 난동은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까지 골치를 썩이게 하는 요소였다. 왜구들은 일본 정규군이 아닌 해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일본에도 많은 피해를 입혔다. 조선 초까지도 왜구들이 기승을 부리자 1419년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공격할 것을 명했다. 조선은 대마도를 정벌하는 강경측으로 대마도와 왜구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한편 부산포와 연포, 제포 등 3포를 개항하고 외관을 두어 일본인들이 무역을 하거나 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유화책도 병행했다. 그 결과 왜구들의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왜구의 준동 때문에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인식은 범죄자 집단이었고 실제로도 당시 조선을 찾는 일본인들 중에는 행실이 불량하거나 밀수를 위해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다수 섞여 있었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교린 정책의 하나로 다양한 혜택을 주었다. 그럼에도 고초도를 벗어난 어업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해적질까지 하며 조정의 공마선 약탈, 살인 등등 각종 범죄를 일삼았다. 고초도 조어 금약. 1440년 5월 대마도주 소 사다모리는 삼포 이외의 고초도에서도 고기잡이를 허락해달라고 조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간청하였다. 고초도에서의 고기잡이는 대마도 어민에게는 생명줄과 같았다. 조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영의정 황희 등은 허락하지 않으면 몰래 고기잡이하는 외인들이 늘어나 변방의 틈이 생길 것이므로 은혜를 베푸는 것만 못하다 하여 찬성하였고 우의정 신계 등은 훗날 외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거짓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폐단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조선 정부는 외인을 통제할 수밖에 없었고
대마도 외인들이 남해안에서 마음대로 왕래하며 고기잡이하면서 저지르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1441년 11월에 조선 정부와 대마도주가 고초도 주어 금약을 체결하였다. 고초도에 고기잡이하러 오는 대마도 어선은 대마도주로부터 도항증명서 문인을 발급받아 경상도 거제도 지세포에 와서 제출하면 무건 관직인 지세포 만호는 문인을 보관하고 대신 만호 명의의 문인을 발급해 주었다. 고초도 일대에 정해진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였으며 고기잡이가 끝나면 다시 지세포로 돌아와 만호의 문인을 반납하고 맡겼던 도주의 문인을 돌려받고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조어세를 납부한 뒤 대마도로 돌아갔다. 조선 정부가 통제선으로 규정한 남해안의 고초도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오사세츠코의 연구가 통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오사세츠코는 고초도의 위치를 현재 전남 여수 거문도로 비정하였다. 문헌을 보면 섬은 육지와 인접한 근해에 위치하고 있었고 당시의 돛담배 항해술로는 먼 바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거문도는 먼 바다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고초도는 초도와 손죽도로 추정된다. 1543년 일본 총이 전래되었다. 언제 끝날지도 몰랐던 전국 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은 덴분 12년 1543년 규슈의 다네가시마에서 일어났다. 총의 전래가 그것이다. 다네가시마는 가고시마의 남쪽에 있는 섬이다. 여기에는 총의 전래를 기념하는 비석도 서 있다. 1544년 조선 사랑진 외변 1544년 4월 대마도의 왜구들이 조선의 사랑진을 약탈한 사건이다. 조선 조정은 1510년 삼포야란을 계기로 부산포 등의 삼포를 완전히 폐지하였다가 이후 대마도주와 일본인들 그리고 무르마치 막부의 지속적인 간청 등으로 인해 1512년에 임신약조를 맺고 교역은 재개하되 일본인들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쪽으로 일본 측과 서로 타협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 임신약조는 대마도주와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교역량의 축소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조약이었다. 이는 이후 세견선 파견수만 비교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삼포열한 이전의 210척에서 임신약조 이후 60척으로 척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마도주는 불만이 커져서 세견선을 다시금 예전 수준으로 늘려줄 것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일절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 조정의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과의 충돌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일본인의 행패가 여전히 계속되던 중 1544년 외선 20여 척이 현재의 경상남도 통영시 원양면 진리에 있던 사랑진에 침입하여 사람과 말을 약탈해가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이 사랑진 외변은 이전의 삼포열한과는 달리 조직적인 성격이 적은 외구의 소규모 침입이었던 탓에 피해 규모는 꽤나 적은 편이었다. 1547년 조선 정미약조 정미약조는 1547년에 조선과 일본 스시마국이 맺은 약조로서 일본과의 통교를 금한 조치를 해제하고 통교를 재개하는 약조이다. 조선은 3년 전 사랑진 해변 이후 통교를 금하였으나 대마도의 소씨가 상황을 타개하고자 일본 국인을 위사하여 조선과 다시 통교하는 정미약조를 얻어낸다. 조약은 배의 수와 종류 및 각종 벌칙 등에 이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배의 수는 사랑진 해변 이전에 비해 줄어든 규모이나 이후 서서히 회복되게 된다. 약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55년 조선 을묘외변 을묘외변은 왜구가 침입하여 1555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현 전라남도에 있었던 여러 군현들을 유린하고 제주도를 약탈 거점으로 삼고자 공격한 사건이다. 이때 조선의 군사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외선 70척에 5에서 7천명 규모로 당시 조선이 건국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벌어진 왜구의 침입이었다. 을묘해변과 니탄계의 난은 각각 당시에는 건국 이래 최대의 외침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전우는 37년 뒤 더욱 큰 규모로 발발한 임진왜란 초기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세종때의 계약조를 시작으로 조선은 왜구에게
세견선과 쌀과 같은 물자를 주고 달래는 계약을 맺어왔으나 삼포회랑 사랑진 외변과 같이 계약을 자꾸 어기자 중종 때에 임신약조를, 명종 때에 정미약조를 맺어 세견선을 25척으로 줄이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다. 이에 왜군은 불만을 품고 1555년 전라남도 연안지방과 제주도를 습격하였다. 1549년 일본 예수의 수도사 자비에르 네일 기독교인 기리시당, 크리시당은 규슈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에 달해 아베 마리아가 유행가가 되었다.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베르나르도라는 세례명의 청년은 홀로 리스본에 도착하여 유럽으로 건너간 최초의 일본인으로 이름을 남깁니다. 자비에르가 일본에 있을 때 포르투갈과 교역이 시작되었고 2년 후에는 일본을 떠납니다. 유럽과 동남아 물품과 문화가 점점 일본에 유입되었고 일본에서는 은 등이 포르투갈로 유출되었습니다. 1583년 조선 니탄계의 난 니탄계의 난은 1583년 조선 육진 회령지방에서 야인여 지낸 니탄계가 일으킨 난이다. 이는 임진왜란 직전 조선이 직면한 최대 규모의 전란이었으며 조선은 이 이후 문제로 거론된 여러 방위 체제를 재검토하여 진관체제에서 재승방약으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니탄계는 자신의 부족 등을 규합해 대규모로 아산부와 경원진 일대를 침입했다. 당시 조선의 변방 장수들의 횡포와 여진족 내부의 세력 다툼이 원인이었다. 니탄계와 조선의 전투는 장장 7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당시 니탄계 세력의 규모는 최대 3만여 명에 달했다. 전투의 과정에서는 양군의 충돌뿐만 아니라 외교적 교섭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조선과 니탄계 양측에서 원하는 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결국 니탄계군은 방원보 전투에서 조선군에 크게 패배했다. 방원보 전투를 마지막으로 니탄계의 난은 종료되었다. 1586년 일본 예수회가 포교 허가증을 받습니다. 1586년 5월 예수회의 일본 선교 총책임자인 코엘료는 오사카 성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예수회 포교에 대한 허가증을 받습니다. 히데요시는 코엘료에게 규슈 정복과 조선의 출병에 중국 대륙을 침공할 계획을 털어놓으며 포르투갈 군함 2척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히데요시는 규슈는 예수회의 일본 선교의 본거지이며 거기에는 많은 로마 가톨릭교도 영주의 군대가 코엘료를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회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게 된다. 코엘료는 한 척의 후스타선을 건조하고 대포를 몇 개 구입해서 이것을 타고 일본의 여기저기 각지를 돌아다녔다. 1587년 6월 규슈 평정을 끝마친 히데요시는 하카타 근처의 개선에 와서 코엘료의 배에 탑승해 선내를 상세하게 관찰하였다. 히데요시가 본 코엘료의 포르투갈 군함은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막강한 군사력과 기리시탄 영주들을 거느린 예수회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1587년 일본 파테렌 추방령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예수회 선교사가 추방령을 받은 사건이다. 여기서 바테렌은 신부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추방령은 예수회가 자숙하고 히데요시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배편이 없다는 문제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또 예수회의 동인도 순찰사인 알렉산드로 발리냐노는 1591년 3월 3일 히데요시를 만나 추방령을 무효화하도록 값비싼 선물을 뇌물로 주고 추방령을 유야무야시킨다. 뇌물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황금 장식을 붙인 밀라노산 백색 갑주 2벌, 모두 은으로 된 장식이 붙은 검 2자루, 진귀한 2자루의 총포, 총포로 사용할 수 있는 투리사드 하나, 야전용 천막 1세트, 대단히 훌륭한 유화 괴포, 네매, 아라비아산 명마 2필. 바테렌 추방령 후에 일본의 조선 침공, 즉 임진왜란은 예수회의 적극적 지지에서 시작되었다.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임진왜란에 전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선에 출병한 대부분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기리시탄다이며 로마 카톨릭 경주들이었다. 임진왜란, 조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조선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1차 침입이 임진년에 일어나서 임진왜란이라 부르며 2차 침입이 정유년에 있었으므로 정유재란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정유재란까지 포함시켜 말한다.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과 상. 당시의 조선의 국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력이 쇠약했으나 이는 왜란이 일어난 선조대에 비롯된 일은 아니다. 1498년 연산 군사년 무오사화, 김일손 등 신진사류가 유자광 중심의 훈구파에게 화를 입은 사건. 1504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연산군의 어머니 유인씨의 보기 문제에 얽혀서 일어난 사화. 1514년 중종 14년 김유사화, 남군 홍경주 등의 훈구파에 의해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들이 숙청된 사건. 1545년 명종 즉위난 을사사화, 윤원영 일파 소윤이 유님 일파 대윤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 당쟁과 당파에 휘둘린 나라는 풍전등화였다. 이이, 숙헌, 율곡, 석담, 우제, 문성 등으로 불렸다. 남해 북호에 침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국가 재정의 허약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당시 일본의 정세. 15세기 후반 서세동정, 서양이 동양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밀려드는 외세와 열강을 이르는 말에 따라 일본에는 유럽 상인들이 들어와 신흥상업 도시가 발전되어 종래의 봉건적인 지배 형태가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혼란기를 수습하고 전국 시대를 통일, 봉건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국내 통일에 성공한 도요토미는 오랜 기간의 싸움에서 얻은 제후들의 강력한 무력을 해외로 방출시켜 국내의 통일과 안전을 도모하고 신흥 세력을 억제하려는 대륙 침략의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은 대마도주 소에게 명하여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어 수호하도록 시켰다. 그 의도는 조선과 동맹을 맺고 명나라를 치자는 데에 있었다. 조선은 이런저런 구실로 여러 번을 피하다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여 통신사 황윤길, 김성희를 파견하여 일본의 실정과 도요토미의 저의를 탐지하기로 하였다. 요행을 바라던 조선의 조정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결국은 김성일의 의견을 쫓아 각도에 명하여 성을 쌓는 등 방비를 서두르던 것마저도 중지시켰다. 이동안 일본의 침략 계획은 무르익었고 오랜 전쟁을 통하여 연마한 병법 무예 축성술 해운수를 정비하고 특히 서양에서 전래된 신무기인 조총을 대량 생산하면서 전쟁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전라자수사 이순신만이 전비를 갖추고 적의 침입에 대처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도요토미는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바로 원정군을 편성하여 조선을 침공하도록 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고야에서 제군을 지휘할 계획을 했으며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은 정규 전투 부대 외에도 많은 병력이 출동하여 전체 병력은 20만 명이나 되었다. 일본이 조선을 침입할 당시에 총병력은 30여만 명으로 출정 병력을 제외한 군대는 나고야에 약 10만 명을 머무르게 하고 3만 명으로 교토를 수비하도록 하였다. 조선은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다. 일본군은 평양성에서의 패배로 공격이 주춤해진 상태. 조선의 팔도 전역에서 의병과 의승군이 봉기하였고 행주대첩에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대파했으며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무찌른 전투가 있었다. 명군은 심유경을 서울의 일본 진영에 보내 화의를 추진. 일본군은 화의의 진행 도중에 진주성에 보복적인 공격을 가한다. 명의 심유경이 일본군과 같이 도요토미의 본영에 들어간 뒤 3년간 사신이 왕래했으나 화의는 결렬되었다. 도요토미를 왕에 책봉하고 조공을 허락한다는 명의 봉공안을 보고 도요토미는 크게 노하여 사신을 돌려보낸 뒤 다시 조선을 침입한다.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명량대첩 정유재란 때인 1597년 9월 16일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대파한 해전이다.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병사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조선에 침략한 군사들을 철군하라는 유언을 남긴다. 명나라 멸망의 원흉 만력제는 심유경을 조선에 보냈고 심유경은 고니시 유키나가를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화의를 하려고 시도했다. 한편으로 사명당은 가토 기요사마를 만나 그를 여러 차례 설득하려 했다. 이러한 와중에 도요토미의 죽음으로 임진왜란은 미완성의 종말을 맞는다.